네, 이 사법시험 제도가 오는 2017년에 폐지가 될 예정인데요. 절대 폐지를 하면 안 된다, 또 예정대로 해야 된다, 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 그리고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이호영 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찬반 양측의 입장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법시험의 폐단인 그 법조 특권을 유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기존의 사법시험이라는 것은 거의 과거급제에 준할 정도로 3%의 그 낮은 취업률을 뚫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대단히 폭리 행위를 취해왔습니다. 예컨대 한 반나절 정도 영장 실질 심사를 준비해서 들어가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입회를 하고 수천에서 수억 원 정도의 그런 폭리를 취해오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비롯한 변호사들의 특권이 사실을 존치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저희는 반대를 하는 점에서 예정대로 사법시험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소위 말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시가 희망의 사다리라고 됐다는 것은 일종의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의 낮은 경쟁률을 뚫고 과연 고졸 출신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계층이 돈도 없는 상황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과의 경쟁을 이기고 사시 합격하기라는 거의 바늘구멍 뚫는 것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반면 로스쿨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정말 가난한 학생들이 배려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아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는 사법시험이 아니고 로스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오히려 것입니다. 로스쿨의 기회가 더 넓다, 지금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정말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는 로스쿨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변환봉 사무총장께서는 사시 존치를 주장하시는 입장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법조 기득권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조 기득권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것이 사법시험이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조 기득권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50명, 100명, 300명 뽑을던 시절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사개추에서 처음으로 이 법조 기득권을 타파하고 법조를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제시됐던 대안이 로스쿨이었지만 로스쿨은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 한국 실정에서는 숫자 문제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견해가 제시됐었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점차 1000명까지 내리게 됐었고 그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었냐면은 이른바 무변촌이라고 해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서울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지역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300명에서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300명 시절에서 1000명으로 증가하면서 무변촌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로스쿨 같은 경우에 로스쿨 1기들이 과천에서 합격률 높여달라고 시위를 하면서 무변촌으로 가겠다, 합격률 높여달라고 얘기했었지만 사실상 로스쿨 1기 변호사님들께서 취업 시장에 나온 이후로 무변촌 숫자는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조 기득권을 깨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사법시험 자체가 신분 상승이다. 그것은 저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직역 자체가 신분 상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법시험을 주장하는 것은 공정성과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로스쿨에서 일부 취약계층을 위해서 제도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일부일 뿐입니다. 사법시험은 모두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배경이라든가 능력, 그다음에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스펙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로스쿨이 현대판 응서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학비가 워낙 비싸고 또 입학 과정에서 어떤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은 로스쿨 운용의 좀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점에서 저희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인데, 어떤 제도는 독과점이 된다면 그 제도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로스쿨 쪽에서는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었지만 로스쿨에서는 오히려 조만간 사법시험은 사라질 제도이기 때문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로스쿨의 커리큘럼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입학과 졸업 후 취업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니 면접이 아니라 다른 정량적인 평가가 강요될 수 있는 기준을 강요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존치될 움직임이 보여지고 국민 대다수가 사법시험에 관심을 기울이니까 그제야 로스쿨에서도 자체적인 개혁의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사법시험을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에 오히려 개혁의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스스로도 사법시험과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뼈를 깎는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강력한 견제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법시험을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오히려 로스쿨 스스로도 개혁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도가 병행되면서 서로 간에 어떤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 그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두 가지 반박을 할 게 있는데 먼저 그 변호사 그 법조 기득권 특권의 문제를 변호사 숫자의 문제다. 제도가 아니고 숫자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변호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언뜻 들립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은 사실 그 변호사님께서 올 초에 인터뷰에서 변호사 숫자를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서 저는 좀 의문이고 그래서 좀 그 진정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시 존치를 통해서 로스쿨이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로스쿨 제도가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입학 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취업 과정에서의 특혜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것마저도 그 입학 과정의 투명성은 사실 지금 어떠한 그 입시 비리도 현재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그게 뭐 의혹 제기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취업 과정에서의 특혜는 로스쿨 제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지 그 법조인 양성 제도의 어떤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가 하는 점에서는 좀 의문입니다. 뭐 아까 그 변호사 숫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변호사 숫자의 문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실질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적정 변호사 수는 1년에 800명 정도 보고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워낙 그래도 변호사 보수가 낮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조 시장을 감안했을 때 1000명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고 1000명으로 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변촌이 감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보수도 낮아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스쿨 1,500명, 2,000명이 되면서 변호사가 과다하게 많아지면서 법조 브로커가 더욱더 활개를 치고 있고 그리고 그냥 무모한 소송들이 남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낮아진다고 해서 법률 보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 변호사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늘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역시 그 학비 부담이 상당히 높다. 이것이 진입 장벽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하고 싶으세요? 그 일각에서 이제 로스쿨이 돈 없는 학생은 다닐 수 없는 제도다라는 뭐 돈스쿨이라는 어떤 그런 명목하에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제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그 조사해 보면 그 4분의 1 가량은 저소득층입니다. 이렇게 4분의 1가량이 저소득층인데도 로스쿨을 다닐 수 있는 이유는 그 50%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취약계층인 경우는 이제 특별 장학금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특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일반 중산층인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또 대출도 전액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생활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학금과 대출 제도가 완비가 돼 있어서 경제적인 것을 이유로 그 법조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반면에 사시제도 같은 경우는 돈이 없는 학생들은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벌어서 시험 공부를 해서 과연 3%의 경쟁률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그러니까 시험 응시의 그 자유는 있을지언정 어떤 평등한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그 불리한 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을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제도는 어떻게 취약계층에 대한 그러한 배려나 이런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려면 또 학비가 어차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학비를 부담을 하고 하지 않는다면 시험을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말씀을 하시는데 장학금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시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신림대에서 공부를 하고 학원비가 소요되고 교재가 소요됩니다. 교재비가 소요되는 것은 네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로스쿨 학생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제 로스쿨 같은 경우도 3년 내외 이론과 실무를 모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벅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스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신림동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네. 일부 지방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림동에서 스타 강사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에 있어서 등록금 자체는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준다 할지언정 생활비는 결국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이제 그럼 얘기가 나온다면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 한때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대출받아서 학비를 조달을 하고 생활을 내면 된다. 빚내서 학교 다니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법시험 폐지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그런 네. 어떤 사회적인 페달을 막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네. 국가적 우수한 인재들이 사법시험만 몰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국가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 요소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다면 누구든 의사라든가 변호사, 특정 직역에 몰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런 계층들이 워낙 직업들이 좁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사법시험이나 의사 고시에 몰리는 게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로스쿨 체제로 가서 예전보다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졌다. 이것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법조 직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2만 명, 3만 명이 사법시험의 뜻을 두고 한번 법조의 뜻을 뒀던 사람들이 네. 지금은 PS에 그 리트라 그래가지고 법조론 들어가는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 인원수 자체가 워낙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사법시험을 염두에 뒀던 사람들 상당수가 로스쿨에 있어서 진입 장벽에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달라진 분위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수는 아예 로스쿨에 있어서 도전의 기회도 갖지 못한다는 것. 과연 이것이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다, 분배가 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좀 맞닿아 있는 질문인데요. 사실 로스쿨이 처음에 출범할 때 취지 중에 하나가 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는 길을 좀 열어주자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로스쿨을 운영을 해보니까 로스쿨 측에서도 이제 그 합격률을 생각하다 보니까 30세 이하의 좀 어린 학생들을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예. 그 일부 그 스카이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그 로스쿨로 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검사로 한정을 해서 그렇게 스카이 로스쿨이나 검사가 된 그 이제 로스쿨생들의 그 평균 연령이 사실보다 낮다라는 점인데 그것은 그 로스쿨 전체로 확장하면 오히려 변호사 시험 합격 당시에 그 평균 연령은 로스쿨 측이 사시 합격생보다 3세가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스쿨이 오히려 그 더 나이 많은 학생들이 그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을 하나 예를 들자면 그 평균 연령의 이면에 그 같은 예를 들어서 33세의 변호사가 됐다라고 한다면 사시를 준비한 학생은 그 기간 동안에 오로지 사시만 공부를 했어야 합니다. 반면 로스쿨 제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뭐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변호사가 된 결과 33세의 평균 연령대 변호사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은 사회 전반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봤어도 보다 그 경험이 많고 다양한 배경이 있는 법조인이 양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말 자체는 스스로 로스쿨의 서열화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대 연고대 로스쿨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0세 이상은 거의 뽑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 지인 중에도 실제로 서울대, 연대, 고대 로스쿨 면접에 관여하셨던 분들을 보면은 예. 지원자의 서류 자체가 20세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스펙들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면접 서류를 접수받는 그 교수 입장에서 상당히 뿌듯해합니다. 아, 우리 학교에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만 오는구나.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재원들이 이렇게 좋은 집안의 자제들이 점점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지방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워낙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법시험 1차 합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연령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서울대 연구자 같이 기업체나 로펌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의 연령은 절대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집안만 좋아지고 오히려 그 통계적인 지표를 좋게 보이게 하는 지방대 로스쿨은 들러리만 서게 되는 꼴입니다. 이 자체가 서울대 연구대 로스쿨과 지방대 로스쿨의 서열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대 연구대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겸을 가지고 다양한 나이 있는 여러 사람들을 뽑게 된다면 맞는 말씀이 되긴 하겠지만 네. 서울대 연구대 로스쿨, 지방대 로스쿨 차이 나눠 본다면 너무나 극명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또 좀 궁금한 것이요. 이 변호사 시험법에 사법 시험을 폐지를 한다고 분명하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뭔가 합의가 조금 미비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 변호사 시험법 부칙에 네. 그 사법 시험은 이제 2017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보고 네. 2018년에 마지막 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실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시험법 부칙을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한다면 사실은 네네. 지금 폐지가 될 예정인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날 그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서 그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일단 상정을 했는데 앞으로 뭐 공청회도 거치게 되고 여러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라든가 대한법학교수회 등 관련 단체에서 공청회가 6차례 이상 상당히 많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통계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동아일보에서 시행한 여론조사는 75%가 사시험 존치에 찬성을 한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80%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는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사법 로스쿨이라는 거와 변호사 시험법 자체가 참여정부 당시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해서 추진했던 문제입니다. 물론 변호사 시험법 부칙에는 사법 시험을 폐지한다고 돼 있었지만 네. 통과될 당시에도 워낙 말이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부가 의견으로 2013년부터는 사법 시험을 예정대로 폐지할 것인지를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것이 국회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시 2013년부터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문제의 연장선상으로 볼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청회라든가 추가적 의견 수렴할 과연 필요가 있느냐. 이미 충분히 사회적으로도 담론이 형성이 돼 있고 공청회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느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서 조만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그 부가 의견이라는 것이 어떤 뭐 강제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규정입니까? 물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변호사 시험법이 헌법 위에 있는 법은 아닙니다. 헌법도 국민들의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개정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시험 부칙에 대해서 국민들의 75%, 80%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사법 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변호사 시험법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사시 존치에 대해서 75%가 공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일단 그 여론조사의 신빙성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그 한국 이제 그 언론사에서 그 사실과 존치되어야 되는 것인가 마찬가지의 그런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는 결국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이유는 네. 중복 IP로 사시가 존치되어야 된다는 것에 집중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져서 이게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당 언론사에서 그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않기로까지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지금 그 사시 존치는 그 옳고 그르고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이 그 이익의 어떤 문제인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집중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 국민들은 사실 이게 사시와 로스쿨이 어떤 제도가 어떻게 국민에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고민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는지 과연 그 기존까지 나왔던 그 여론조사 75%라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떤 그러한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믿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그 희망의 사다리라는 점에 대해서 그 로스쿨 제도라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사시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돈이 없는 학생들이 그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고 향후 이러한 제도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이 그 희망의 사다리를 좀 더 넓혀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끝으로 싶습니다.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으니까 국회에서는 정말 이 문제를 당리당략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말 공정성과 기회균등의 측면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법조의 발전이 되는 것인지를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다라는 당략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놓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만간 논의를 좀 지속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 그리고 이호영 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